1993년 3월 28일 5시 23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무궁화호는 물금역을 통과했다. 구포역을 향해 가던 열차는 노반이 침하된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지만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하고 탈선했다. 결국 기관차와 발전차 객차 2량, 총 4량이 탈선 전복돼 620명의 승객 중 78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부상당했다. 사고는 철도청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열차 운행선의 노반 밑에서 발파 작업을 시행하면서 지반이 약화돼 일어났다. 당시 철도법은 철도 보호를 위해 철로 인접 지역에서는 나무를 심는 것조차 금지하고 30m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과 기타 공작물 등의 설치, 증축, 증설 또는 개량을 제한했지만 이를 무시해 대형 사고가 초래된 것이다. 이 사고는 77년 이리역 폭발 사고 이후 최악의 열차 사고로 꼽히고 있다. 2004년 3월 4일 오후 서울 등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밤 11시 서울 18.5cm를 기록했고 서울 시내 모든 도로가 사실상 전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5일 적설량은 대전과 문경이 49cm, 청주 32cm, 보은 39.9cm를 기록하는 등 기상관측 이래 3월에 내린 하루 적설량의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도시기능도 완전히 마비됐고 축사, 비닐하우스 등이 붕괴됐으며 경부고속도로 등이 마비돼 사람들이 많게는 37시간 동안 고속도로 안에서 발이 묶였다. 내린 눈을 다 치우는 데만 일주일 이상이 걸렸다. 이 폭설로 6,734억 원이라는 재산 피해액이 발생했고 7,117세대 25,145명의 이재민이 생기는 사태를 초래했다. 당시 부정확한 기상 예보로 피해가 확대됐고 충남, 충북, 경북 지역에 대한 대설주의보 발령이 늦었으며 적설량 예측이 크게 빗나가면서 피해가 더욱 늘어났다. 2008년 3월 1일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한 유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공장 내 전체 10개 건물 가운데 제1공장의 페놀 수지 제조 시설로 첫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어 강한 폭발이 7, 8차례 이어졌다. 작업 중 규정 온도로 제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반응기가 과열하고 연결된 캐처 탱크가 폭발하며 발생한 것이다. 불은 3층 건물을 모두 태우고 인근 물품 보관 창고로 옮겨부터 이 건물마저 태운 뒤 화재 발생 4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폭발 당시 날아간 파편은 200여 미터 떨어진 본관 대형 유리 6개와 인근 공장 외벽까지 파손시켰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30대와 200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사고 현장에 페놀 수지 관련 제품 10만 리터 등 인화성 물질이 다량 쌓여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직원과 작업인부 14명이 부상당했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일부 페놀이 포함된 소방수가 인근 하천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돼 낙동강 구미취수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페놀이 검출되는 등 일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사회를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규범이 있듯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수해야 할 규칙이 있기 마련이다. 모두가 조금 더 철저히 준수한다면 안전사고는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에 관한 정보라면 그 어떤 것도 낱낱이 찾아내 예방법까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는 조우종의 폭풍 검색. 안녕하세요. 서치맨 조우종입니다. 여러분,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건설기계 뭘까요? 그렇죠. 바로 타워 크레인입니다. 지금부터 조우종의 폭풍 검색에서는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신호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우종의 폭풍 검색 출발합니다. 본격적인 검색에 앞서 먼저 타워 크레인이 어떤 기계인지부터 알아보겠는데요. 타워 크레인은 말 그대로 타워형의 크레인입니다. 이동식 크레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타워 크레인은 고정돼 있다는 점이죠. 이 타워 크레인은 크게 두 가지, T형 타워 크레인과
러핑형인 L형 타워 크레인으로 나눠지는데요. T형 타워 크레인은 우리가 타워 크레인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기본적인 형태죠. 작업 반경에 건물 같은 장애물이 없을 경우에 주로 설치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장애물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수평으로. 반대로 L형 타워 크레인은 작업 반경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도심에서 작업할 때 어떤 크레인이 적합할까요? 정답입니다. L형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우종이형 오케이 정답. 우종이형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타워 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 부딪히는 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과 비슷한 내용의 댓글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먼저 매달 수 있는 최고 무게를 넘어가면 작동을 중지하는 과부하 방지 장치, 그리고 훅이 너무 내려와서 땅에 닿거나 아니면 너무 올라가서 지부에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권상, 권하 방지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이상 상황에서 급정지를 위한 비상 정지 장치도 중요하겠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훅에 걸린 로프가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훅 해지 장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간혹 현장에서 이걸 묶어두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해두고 작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차 하는 순간 로프가 빠지면서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중량물이 나를 덮치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나와 동료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충돌 방지 장치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2대 이상의 크레인이 어느 한계 이상으로 가까워지면 충돌하지 않도록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타워 크레인 2대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 정말 상상도 하기 싫죠. 자, 건설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기계 타워 크레인의 방호 장치까지 낱낱이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타워 크레인 사고 중에서도 신호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 그리고 신호수가 재해를 당한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서 신호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호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던 이 사고 모두들 기억하실 텐데요. 2대의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원인은 타워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 간의 소통 오류, 즉 잘못된 신호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던 그런 사고였죠. 사실 어느 현장이건 타워 크레인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경험이 풍부한 타워 크레인 운전자뿐만 아니라 전담 신호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장에 신호수가 없는 경우 또는 있더라도 다른 작업을 겸하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오전에 바뀌고 오후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충돌 사고가 자주 벌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는 거죠. 저 역시 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현장의 말씀만 들어도 신호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운전자가 신호수의 신호를 잘못 알아듣거나 신호를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긴다면 적게는 몇백 킬로그램에서 수십 톤까지 나가는 중량물이 무방비로 움직이는 정말 생각만 해도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아찔하죠? 예, 생각만 해도 불안하죠?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사고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신호수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신호를 하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운반 중인 철근에 매달려서 올라가게 됐고 18m 높이에서 추락해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죠. 신호수는 타워 크레인 운전자가 잘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크레인이 운반하는 중량물과 부딪힐 위험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서 신호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 더는 없어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타워 크레인의 안전한 작업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먼저 로프를 훅에 걸 때는 훅 해지 장치가 묶여 있거나 탈락돼 있지 않은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신호수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메모예요, 메모. 자, 일어나세요. 지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찐이에요, 맞습니다. 타워 크레인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호는 반드시 신호 업무를 맡은 한 사람이 신호 업무만 전담하셔야 하고요. 반드시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서 신호해야 합니다. 또 물건을 운반할 때는 줄거리가 완전히 끝난 것을 확인한 후에 비스듬하지 않게 수직으로 들어 올리도록 하고요. 바로 이동시키지 말고 일단 땅에서 10에서 20cm 정도 낮게 띄운 상태에서
로프가 2줄이나 3줄로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게 잘 걸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후에 이동이 시작되면 이 경로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요. 내려놓기 전에도 일단 정지,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내려놓도록 해야겠죠. 이러한 신호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호 요령뿐 아니라 줄거리 작업 안전과 크레인의 전격 하중, 이동 범위 이렇게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옮긴 물건들이 적재될 집안의 조건, 풍압이 타워 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등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는 정해진 방법으로 일정하게 해야 크레인 운전자가 헷갈리지 않겠죠. 제가 원래 별명이 조신호예요. 예, 보여드립니다. 잘 봐요. 자, 첫 번째 요거 갑니다. 요거 뭘까요? 바로 긴급 멈춤 혹은 비상 멈춤이고요. 멈추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이거 뭘까요? 이거. 맞습니다. 작업 중지. 자, 그 다음에 요거 가겠습니다. 요거 좀 쉽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라는 뜻이죠. 이쪽으로. 자, 마지막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손을 이렇게 들고 또 손목을 돌립니다. 네, 이거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있네? 맞습니다. 이게 나미의 빙글빙글 뭡니까? 그게 아니고 이 동작은 일정한 속도로 들어 올려라 크레인을 라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수신호가 있는데 여러분 한국산업표준 크레인 수신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타워 크레인 사고 사례와 올바른 작업 방법 그리고 안전한 타워 크레인 작업을 위한 필수 인력, 신호수와 신호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타워 크레인 운전자들은 작업 중에 평균 3, 4회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눈과 귀가 돼주는 신호수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겠죠. 거대한 크기만큼 그 위험성도 어마어마한 타워 크레인.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더욱 철저히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사고가 모두 없어지는 그날까지 서치맨 조우종의 폭풍 검색은 계속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파트너 국토리예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 대부분이 추락사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비계는 추락사를 직접적으로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비계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많이 쓰이는 시스템 비계를 중심으로 설치와 해체 방법 그리고 설치 해체 시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계는 건설 근로자가 지상 또는 바닥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은 높은 곳을 시공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물입니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비계는 현장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건물 내 외부 상관없이 골조 공사 시부터 마감 공사 때까지 건설 단계별 다양한 작업에서 작업자들의 안전한 작업을 돕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현장에서 비계는 추락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자재 및 장비 운반과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비계를 통해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손쉽게 운반하고 작업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어 작업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계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많이 활용되는 비계는 바로 시스템 비계입니다. 시스템 비계는 모듈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계를 구성하는 각 부재가 공장에서 제작된 후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럼 시스템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비계 설치의 기초가 되는 받침 철물은 바닥면에 설치되어 미끄러짐과 침하를 방지합니다.
비계의 수직 수평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침 철물 위로 세워지는 수직재는 상부하중을 합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둥 부재입니다. 수평재는 수직재의 직각으로 결합되어 수평하중을 지지합니다. 사선 형태로 설치되는 가세는 비계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압축과 인장력을 지지합니다.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경사지게 연결하여 비계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수직재의 용접으로 고정되는 이 철물은 접합부입니다. 수직재와 수평재, 가세재를 조립하여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부재입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낙하물 방지망 등이 설치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부재들로 구성된 시스템 비계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 비계의 설치 순서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편평도 및 다짐 등 집안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계 설치의 기초가 되는 집안이 고르고 안정적이어야 하므로 이 과정을 통해 집안 상태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받침 철물, 즉 잭베이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잭베이스는 비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직재를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로 잭베이스에 수직재를 설치합니다. 수직재는 비계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상부 하중을 합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밑둥잡이, 즉 수평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1단부 수평재도 함께 설치하여 비계의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1단부 작업발판을 설치합니다. 작업발판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바닥과 1단부 간 가설계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가설계단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1단부 안전난간과 2단부 수평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전난간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며 2단부 수평재는 비계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여덟 번째로 2단부 작업발판을 설치합니다. 이 작업발판은 2단부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홉 번째 단계는 1단부와 2단부 간 가설계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두 단부 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단계는 2단부 수직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부재는 2단부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1번째 단계는 2단부 안전난간과 3단부 수평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전난간은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3단부 수평재는 비계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벽이음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벽이음은 비계와 건축물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전체 구조의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 비계의 설치 순서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설치 순서에 맞춰서 어떤 점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받침 철물, 벽이음 및 가세를 설치할 때에는 어떤 고려할 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집안의 침하 방지를 위해 지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약 집안인 경우 깔판이나 깔목을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침하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가 있을 경우 조절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연결부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벽 연결재 설치 간격은 반드시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각으로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세는 제조사의 매뉴얼과 조립도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전문가의 구조 검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이어서 수직재와 수평재를 설치할 때의 준수사항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체결 후에는 망치로 2에서 3회 타격하여 설치가 견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계 내부에서 근로자가 상하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설계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계 작업 근로자는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대 부착용 로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에서 동시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로와 안전방망 등을 설치할 때 유의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 적재하중과 설계자가 제시한 적재하중 이상의 적재는 안 되며 최대 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이어야 하며 발판을 2장 이상 설치하는 경우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 이상의 지지물의 연결 또는 고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설계단 설치 이후 근로자가 승하강하는 발판 단부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각 단 작업 발판 사이에는 안전한 통행을 위해 적합한 가설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계단 측면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개구부 및 사다리 이동 시 사용 후 필히 개구부를 닫아야 합니다. 시스템 비계 해체는 조립의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해체 작업 전 작업 발판 등에 부재나 공구 등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해체의 가장 첫 과정은 상단 안전 난간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상단 안전 난간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작업 공간을 확보합니다. 다음으로는 상단 작업 발판과 가설 계단을 해체합니다. 이 과정에서 떨어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그 후 상단 수평재와 하단 안전 난간을 해체합니다. 수평재는 구조물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해체 시 주의해야 합니다. 수평재와 안전 난간을 해체한 후에는 하단 작업 발판과 가설 계단을 해체합니다. 다음으로 남은 수직재를 해체합니다. 주변의 안전 확인하면서 해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끝으로 받침 철물을 해체하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해체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 현장을 정리하여 안전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시스템 비계를 해체할 때에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해체 작업 반경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비계와 벽면 결제, 안전난간 등의 부재 설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 해체를 시작해야 합니다.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합시다. 기상 상태가 불안정하고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작업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시스템 비계의 올바른 설치법과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각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안전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안전도 챙기는 따뜻한 나눔의 현장이 되길 바라요. 트라기심, 쉴 틈 없이, 트락 예방, 빈틈 없이 안전한 건설 현장 함께 만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건설 현장에서 필수로 쓰이고 있는 바로 거푸집 동발이 이야기야. 혹시 가구나 장난감 조립해 본 적 있어? 있죠? 좋아해요. 설명서나 조립도를 자세히 보고 조립을 하는 편이야? 아니면 완성된 그림을 보고 느낌대로 조립을 하는 편이야? 저는 그냥 느낌대로 하는 편이에요. 오? 아니 느낌대로 해서 한 번에 딱 완성한 적이 있어? 아니요. 아니, 매번 하다가 안 돼서 다시 풀고 다 된 것 같아도 꼭 마지막에 뒤틀리거나 나사가 풀리더라고요. 만약 건물을 짓는 현장에서 조립도대로 공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절대 안 되죠. 장난감도 맘대로 만들면 문제가 생기는데 건물은 더욱 안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안성의 한 상업 빌딩 신축 공사장에서 시작해. 현장은 지상 6층에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이었어. 그런데
타설 중인 바닥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윤섭 씨.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니, 그게 왜 무너져? 이 사고로 안타깝게 슬래브 위에서 타설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윤섭 씨는 다리를 크게 다쳤어. 재해자 중 한 명인 윤섭 씨는 마치 사고를 예견한 듯 그날따라 왠지 불안했대. 왜요? 타설 전에 공구 챙기러 바닥 슬래브 밑으로 들어갔는데 여긴 시스템 서포트로 설치된다고 들었는데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간격도 듬성듬성하고 자재 상태들도 불량했고 그때 반장님이 오셔서 타설 시간 다 됐다고 서둘러 나오라고 하시길래 반장님께 이게 맞는 거냐고 물어도 그냥 나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수상한데? 왜 피하는 거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에 따르면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에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설마 조립도대로 안 한 거예요? 전에도 이 정도 친구의 구조는 파이프 서포트 몇 개만 써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이 씨는 경험에 의존해서 조립도를 무시한 거야. 층고 4.2m 이상의 거푸집 동바리 설치 시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스템 서포트로 설치를 권장하거든. 하지만 인증받지 않은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한 거지. 근데 왜 인증받지 않은 파이프 서포터로 무단 교체한 거죠? 바로 공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저렴한 자재로 교체를 한 거야. 거기에 더해서 불량 재료도 사용했지. 돈... 역시 비용이 문제네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불량 재료를 쓴 건데요? 솔직히 동거리가 휘어있던 것도 썼고 간격도 과다하게 설치하긴 했어요. 현장 소장한테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동거리는 녹됐고 그랬는데 비 오고 습하고 그러면 다 그러니까요. 연결 창구는 전용 클램프가 아닌 절선으로 했고 GGP는 최근 잘라서 쓰기도 했습니다. 파이프 서포트에 설치해야 할 수평제도 자재가 부족하다고 대충 몇 개만 설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날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야. 자, 이 CCTV 영상을 자세히 봐봐. 그 콘크리트를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타설하네요? 바로 그게 또 하나의 사고 원인이야. 콘크리트를 한 곳에만 부어도 사고 원인이 된다고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한 곳에 집중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서 타설해야 돼.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거푸집 동바리 설치와 타설 작업 시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첫 번째, 거푸집 동바리 설치 시 구조 검토 및 조립도에 근거하여 설치하기. 두 번째, 조립도에 명시된 동바리, 멍해부재의 재질, 단면 규격, 설치 간격 및 이음 방법 등을 준수하기. 세 번째,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는 견고한 구조의 것으로 사용하기. 네 번째, 동바리 높이 3.5m 초과 시 높이 2m 이내마다 2개 방향으로 수평 연결재 설치하기. 다섯 번째, 파이프 서포트 철근핀, 철선 등 사용 금지하기. 여섯 번째, 타설 전 동바리 변형, 변위 및 집안 치마 유무 점검하기. 일곱 번째, 타설 중 감시자 배치 등 거푸집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 발견 시 작업 중지 및 노동자 대피하기. 여덟 번째, 콘크리트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기. 그날 무너진 거는 구조물이 아니라 현장의 약속이었어. 만약 최소한의 약속인 조립도를 준수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겠지? 모든 현장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할게. 약속된 설계대로 설치해야 우리의 삶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릴 모든 산업 현장에서 안전에
안전히 꼬리를 물길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환 관리. 이번 시간에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골격계 질환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고 사업장 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 시간으로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특정 신체 부위 및 근육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의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여 목, 어깨, 팔,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 장애를 말하며 다른 말로는 누적성 외상 질환, 반복성 외상 질환, 경견완 장애, 수근관 증후군 등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근막통 증후군이란 목이나 어깨를 과다 사용하거나 굽히는 자세에서 발생하며 근육의 통증 및 움직임이 둔화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통은 중량물을 옮기는 자세,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자세에서 발생하며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 압박 및 허리 부위에 염좌가 발생됩니다. 수근관 증후군이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손목의 압박이나 손목을 굽히는 자세에서 나타나며 손가락이 저리고 감각이 저하됩니다. 수근관 증후군 자가진단 방법으로는 팔렌 테스트와 티넬 테스트가 있는데요. 팔렌 테스트는 손목을 꺾어 맞댄 다음 약 1분 정도 지났을 때 저리거나 통증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방법이며 티넬 테스트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손목의 정중 신경 부위를 두드릴 때 저리거나 통증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손목 돌리기와 손목 젖히기, 쥐기 운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 K씨는 식자재 절단 등 반복 작업 수행 및 무거운 식자재 운반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손가락 근력 악화, 감각장애, 국소 통증이 발생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무리한 힘의 사용 및 반복적인 작업 실시,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뇌외상과염은 손목과 손가락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며 팔꿈치 내 바깥쪽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수완진동 증후군은 진동하는 공구를 사용할 때 발생하며 손가락의 혈관이 수축하고 감각이 마비되며 손이 하얗게 변합니다. 기타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팔을 들어 올리거나 회전할 때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는 회전 근개염,
엄지손가락과 손목의 통증이 발생하는 대꾀뱅 건초염, 그리고 신경이나 혈관을 누르면 통증이나 근력 약화 등이 나타나는 결절종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병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흉,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애,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애, 계측 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 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에 의하면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원인으로는 단순 반복, 부적절한 자세, 정적인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작업 환경, 개인적 특성이 있으며 이는 작업 속도, 작업 빈도, 지속 기간에 따라 건활막염, 수근관 증후군, 건염, 테니스 엘보, 트리거 핑거, 백지병 등의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11가지 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전, 성, 연령, 생활습관, 체력, 면역력, 음주, 흡연, 식생활습관, 가사노동, 시민성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질환을 유발합니다. 둘째, 없어질 수 있는 병이 아니므로 물리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근본적 제거는 불가능하며 지속적 관리에 의한 질환 발생 예방 및 최소화가 목표입니다. 셋째, 조기 발견을 통한 조기 대책의 실시만이 대안입니다. 조기 발견, 조기 개선을 통해 작업 부담을 경감, 완화시켜야 하며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통해 조기 복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근로자 참여에 의한 자기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방운동, 근력 강화 운동 및 자기관리 능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어떤 형태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질환으로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호소할 경우 작업 분석과 임상 진단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작업대의 구조, 작업 공간의 배열, 작업 속도 및 작업량의 조절, 노출 강도 조절, 노출 시간의 조절 등의 인간공학적인 작업 개선이 필요하며 재활의학, 정형외과 등의 임상치료가 이루어진 후에는 그에 따른 보상 또는 작업 복귀나 작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근골격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매 3년마다 설비, 작업 공정, 작업량, 작업 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 시간,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등 작업 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병자 발생 시, 해당 작업 및 설비 도입 시, 해당 업무량, 작업 공정 등 작업 환경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시 유해 요인 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유해 요인 조사는 근로자와의 면담,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조사 및 증상 설문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되며 사업주는 유해 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 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 설비 및 편의 설비 설치 등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 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작업 환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작업의 유해 요인, 질환의 징후 및 증상, 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 작업도구 장비 등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법, 기타 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유해 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조사 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 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 빈도, 운반 거리, 운반 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또한 5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할 경우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를 해야 하며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 빨판 등 적절한 보조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요인으로는 설비, 작업 공정의 결함, 작업량 과다, 빠른 작업 속도, 많은 작업 시간, 불편한 작업 자세, 나쁜 작업 방법, 작업 환경 불량, 건강관리 부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골격계 발생 요인 및 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및 작업 공정의 결함에 따른 요인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설비의 배치 공간 부족일 경우에는 정리정돈, 재배치, 넓은 공간으로의 이전 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작동하기 힘든 기계, 설비, 너무 높거나 낮은 위치, 인력 의존도가 높음, 노후화,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과다한 힘이 소요될 경우에는 보수, 윤활, 교체, 작업 발판, 기계 설비의 받침대, 첨단 기계, 설비로의 교체, 수리 및 교체 등을 통해 적은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량 과다로 인한 요인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기구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기계, 기구를 확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생산 물량이 증대될 경우에는 공정관리를 통한 계획 생산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력을 증원하고 불량품이 생산될 경우에는
기술 개발, 숙련도를 증대해 불량품 제조를 억제해야 합니다. 규정된 근무 시간이 많거나 시간 외 근무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무 시간의 조정 및 시간 외 근무를 제한해야 합니다. 빠른 작업 속도로 인한 발생 요인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설비의 고속 운전 시 속도 조절, 인력 추가 배치,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촉박한 납기일로 목표 물량이 과다 생산될 경우에는 계획 생산이 필요하며 기술 수준 향상 및 작업 숙련도 증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작업 표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많은 작업 시간으로 인한 발생 요인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된 근무 시간이 과다 소요될 경우, 근무 시간 축소, 시간 외 근무 제한이 필요하며 미숙련자의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작업 숙련도 향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계에 기구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기계에 기구 확보 및 활용이 필요하며 공정 간의 이동 거리가 길 경우에는 기계, 설비 재배치로 거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불편한 작업 자세로 인한 발생 요인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설비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결함을 제거해야 하며 기계, 설비의 배치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배치, 정리정돈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인체의 특성, 공정의 흐름을 무시한 기계, 설비가 배치될 경우에는 공정의 흐름에 따른 배치, 높이 조절 가능 의자 및 작업대 등을 사용하여 인간공학적인 기계, 설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협소한 통로 및 작업 공간일 경우에는 통행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재래형, 부적합한 공구가 사용될 경우에는 가볍고 소음 진동이 적으며 작업에 맞는 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쁜 작업 방법에 따른 발생 요인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설비의 배치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며 결함 있는 기계 및 설비가 사용될 경우에는 기계 및 설비의 결함을 보완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된 작업 방법의 부재 및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 표준 마련 및 준수가 필요합니다. 작업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한 통로일 경우에는 공간을 확보하고 정리정돈하며 통로 구획이 필요합니다. 부적합한 공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구를 변경하거나 작업 지점을 변경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 불량에 따른 발생 요인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결한 작업장일 경우에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 정돈해야 하며 온도와 습도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쾌적한 온습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작업장 바닥일 경우에는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며 미끄러운 바닥 계단일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낮은 조도와 눈부신 불빛이 반사될 경우에는 조명 개선과 간접 조명이 필요하며 소음 진동이 과다 발생할 경우에는 방진, 차음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취급 시 유출 및 누설될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 설비 개선이 필요하며 환기 시설이 없거나 불량일 경우에는 환기 설비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부재에 따른 발생 요인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나쁜 식생활 습관일 경우에는 고루고루 먹고 과식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휴식, 공간 부족, 취침 방법 미흡일 경우에는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올바른 취침을 해야 하며 과다한 TV를 시청할 경우에는
고정된 자세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스트레칭 및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작업 전후 또는 작업 도중에 스트레칭을 해야 하며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째, 평소 근육 강화 운동을 실시하여 근육 부담률을 80% 이상 높여야 합니다. 둘째, 물건을 들 때에는 물건을 몸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허리를 펴고 들어야 합니다. 절대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셋째, 무거운 물건은 가볍게 나눠서 들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들어야 합니다. 넷째, 허리 굽힘보다 다리를 교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할 경우에는 어깨와 가슴을 펴고 목의 각도는 가능한 한 세워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째, 손목과 손가락을 키보드나 마우스의 높이와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컴퓨터를 작업해야 합니다. 일곱째, 스트레칭과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합니다. 스트레칭이란 신체 부위의 근육이나 건, 인대 등을 늘려주는 운동으로 근육의 길이를 확장하여 평상시보다 근육을 늘려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은 일터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넘어짐 등의 사고를 예방해주고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버튼을 클릭해 작업 자세별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 살펴보세요. 특정한 계절과 상관없이 해마다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데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국민 안전수칙,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되는데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등 그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중국 등 외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서풍 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지만 이것은 평균 50% 정도만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나머지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과 함께 혼합 축적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계 및 호흡기 질환은 물론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혈관 속까지 침투해 뇌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온 미세먼지.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는데요. 해당 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등급제에 따른 운행 제한 및 노후 건설 장비 사용을 제한하고 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는 가동률을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차량 이부제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일반 시민들 역시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여 대기가스 발생 저감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의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자제하는 것 역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필요없는 전기와 난방은 자제합니다. 집안이 실외보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밖에서 유입되거나 집안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도 건강을 위협하는데요. 먼저 가정과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문을 열어놓으면 외부에서 미세먼지 혹은 황사 성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문을 닫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환기는 대기가 정체된 오전과 저녁을 피해 바람이 부는 오후에 주방과 거실의 창문, 방문을 동시에 열어 짧은 시간에 많은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에 10분 이상씩 하루 총 3회 이상 환기를 하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3분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물청소를 할 때는 분무기로 물을 뿌려 먼지를 바닥에 가라앉힌 후 물걸레로 닦아주는 것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호흡기가 건조해지면 미세먼지와 황사 성분이 몸속으로 들어오기 더 쉬운 환경이 되므로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으로 적정한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공청소기 사용 시에는 공기 배출구를 통해 흡입된 먼지가 새어나올 수도 있으니 청소기의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집안에서 고기를 굽거나 튀길 때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아질 수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라고 해도 주방과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 30분 이상 환기를 시킵니다. 또한 조리 중에는 조리대 후드를 가동시키고 조리를 끝낸 후에도 최소 30분은 가동해야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권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생하면 실외 수업을 자제하고 바깥 공기 유입을 차단하며 물걸레질과 청소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가 2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나 조기 귀가 등 특별 관리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단축 수업 및 휴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지도하도록 하며 만약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모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등 별도의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안전수칙입니다. 신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 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KF80 이상의 보건용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여야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뒤에 붙은 숫자는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다는 뜻인데요. 차단 효과가 클수록 숨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개인별 호흡량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자는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곤란, 두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의사와 상담한 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또한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먼지나 세균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탁을 해서 재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즉시 미세먼지에 노출된 손과 발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씻어야 하며 샤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지 않고 인공 눈물을 사용해 미세먼지를 씻어내도록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의 위험 속에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할 경우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미세먼지 침투를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시마, 미역과 같은 해조류와 섬유질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활용한 식단은 장 운동을 촉진해 유해물질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국내 허가된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거나 예방하는 기능성 제품은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날씨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외출 전 마스크 착용과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평소 건강한 생활 수칙을 잊지 않는다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